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아버지가 모시룬 꿈을 꾼 반란. 김헌창. 어느 왕조에서나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데, 실제 역사상에 나타난 왕조의 교체는 대부분 이런 반란에서 출발해 낡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한 경우였습니다. 그와 같은 반란은 지방을 근거로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중앙정권 내부에서 힘을 키운 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국호를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도 수많은 반란이 발생했었으나 일부 세력들이 국왕을 비롯한 권력 핵심부에 반발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하거나 무력 충돌을 거쳐 진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8세기 말부터 왕위 쟁탈전이 빈발하는 가운데 무력 대결을 통해 왕위를 차지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새로 왕이 된 뒤에 신라라는 국호를 부정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김헌창의 나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김헌창은 헌덕왕 14년인 822년 봄에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새 나라를 세우고 독자적인 연호를 선포했고, 잠시나마 많은 지방이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었습니다. 신라 왕조가 세워진 이래 실로 800년 만에 원경과 멀리 떨어진 옛 백제 땅에서 새 왕조의 창건이 선언되었던 것이지만, 이 반란은 1개월 만에 진압되어 추동자들이 대거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반란군 측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삼국 사기는 진압군 측에 흘러들어온 소문과 진압군의 활동만을 싣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김헌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김헌창 개인의 야심을 넘어서는 시대적 분위기가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 쟁탈전의 서막. 삼국 통일 이후 100여 년 동안 신라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장기간의 전쟁은 극도의 긴장이 유지되게 했고,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한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권력은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전시체제 하에 최고 군사령관은 국왕이었는데, 국왕은 최고위급 진골귀족까지 패전을 이유로 문책했고, 공을 세운 중하급 신분층을 우대해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신문왕은 즉위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귀족 세력을 숙청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는데, 신라의 지배체제는 후대와 다른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려나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왕족의 정계 진출이 배제되었지만,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 전체가 왕족이었고, 골품제의 운영 원리에 따라 고위 관직을 진골이 독점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최고 실력자들이 모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그들의 합의하에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6세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오랜 전통으로 그 회의체가 화백이라 불렸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오랜 전쟁으로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자손들이 별탈 없이 왕위를 이어가는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계 후손이 끊어지거나 나이 어린 왕이라도 즉위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온 정치적 안정은 쉽사리 깨어질 가능성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지 100년이 지났을 무렵 신문왕의 손자였던 경덕왕이 걱정한 것도 바로 이것으로, 경덕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즉위한 이듬해의 첫째 부인을 궁궐 밖으로 내쫓고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설화는 아들을 얻으려는 그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나를 말해주는데, 경덕왕이 표운스님을 하늘에 보내 아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딸이라면 모르지만 아들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부탁하니,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통고를 받았지만 왕은 아들을 원했고, 이렇게 태어나 네가 해공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공왕은 계집애처럼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했고, 즉위 이후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당시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은 잘못된 정치에 하늘이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공왕은 8살의 나이로 태후가 섭정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 신라에서는 웬만한 혈통의 진골 귀족들은 모두 왕이 될 자격을 지녔으므로 자칫 틈새가 보이면 왕권을 찬탈당할 개연성이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68년 여름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왕궁을 한 달 넘게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연이어 770년, 775년에도 영모 사건이 있었고, 777년에는 상대등 김양상이 정치의 잘못을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780년에는 김지정 등이 사병을 동원해 궁궐을 에워싸는 사태가 발생했고, 김양상이 이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해공왕과 왕비는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대로라면 정변을 일으킨 추모자는 김지정일 것이지만 학자들은 김지정의 행동이 왕위를 노리는 김양상 등의 음모를 미리 눈치채고 해공왕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고 분석합니다. 김양상이 군사를 일으킬 때 국왕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자고 외친 것도 그렇고 해공왕이 죽은 뒤에 왕위를 차지한 이가 바로 그 자신이었던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왕위에 오른 김양상은 재위 6년 만에 불교식으로 화장의 동해 바다에 뼈를 뿌릴 것을 유언하고 죽는데 선덕왕이 죽자 진골 귀족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다시 한번 치열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 해공왕을 끝으로 무열왕 직계의 왕통은 끊어졌고 내물왕의 먼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선덕왕 김양상은 내물왕의 10세손이었으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했으나 해공왕 말년과 같은 공공연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가 물밑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선덕왕을 이은 원성왕의 이름은 김경신이었는데 그는 내물왕의 12세손으로 해공왕 말년에 김양상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적극 가담해서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상대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1순위가 아니었는데 왕위 계승의 구체적인 원칙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보다 앞선 순위로 무열왕의 후손인 김조원이란 인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김헌창의 아버지입니다. 삼국유사는 선덕왕 사후에 김경신이 즉위하면서 김조원이 밀려나는 과정을 전하는 다음과 같은 설화를 싣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권 제2기 제2원성대왕. 각간 김경신이 꿈을 꾸고 아찬 여삼이 해몽하니 왕이 될 징조였다. 이찬 김주원은 처음 상제가 되고 왕은 각간으로 두 번째 재상이 되었는데 꿈 중에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고 12연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꿈에서 깨자 사람을 시켜 그것을 점치게 하니 말하기를 복두를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형틀을 쓰게 될 조짐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갇힐 징조입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심히 근심스러워 두문불출하였다. 이때 아찬 여삼복은 다른 몰에서 여산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와서 뵙기를 청했으나 왕은 병을 핑계로 하여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차 청하여 말하기를 한 번만 뵙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왕이 이를 허락하자 아찬이 물었다. 공께서 근심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왕이 꿈을 점쳤던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니 아찬은 일어나 절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좋은 꿈입니다. 공이 만약 대위에 올라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 꿈을 풀어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좌우를 물리치고 해몽하기를 청하자 아찬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립을 쓴 것은 면유관을 쓸 징조이며 12연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소? 왕이 말하자 아찬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될 것입니다 하자 왕은 이에 따랐다. 김경신이 여삼이 일러준 대로 제사를 지냈음은 물론인데 북천은 경주신의 북쪽을 흘러 형산강으로 합쳐지는 개천으로 이 설화에 따르면 이 개천에 신에게 치성을 드린 결과는 아주 만족할 만했습니다. 얼마 후 선덕왕이 죽자 화백회의에서는 김주원을 왕으로 맞으려 했는데 김주원의 집은 북천 건너 20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마침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 건너오지 못하던 중에 김경신이 먼저 궁궐에 들어가 즉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완곡하게 반영할 뿐 사실 그 자체는 아닌데 김경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을 말해줄 뿐입니다. 삼국사기에는 홍수가 나서 김조원이 건너오지 못하고 있을 때 화백회의에 참석했던 김경신의 추종자들이 호구는 하늘이 김초원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를 추천하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가 즉위하면서 비가 그치는 바람에 모였던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을 전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추종자를 모으는 일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신증 동구겨지 승남은 김경신이 귀족들을 위협하여 먼저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칭했다는 기록을 전하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사실에 가깝지 않나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사리 왕위를 차지한 김경신은 여삼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죽고 난 뒤였고 결국 여삼의 자손들을 불러 벼슬을 내림으로써 고마움을 표했다고 전합니다.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고 김헌창의 아버지 김조원은 왕위 쟁탈전에서 패했는데
무력 충돌은 없었다지만 각종 음모가 난무하는 왕경 주변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어떤 화를 입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 왕이 즉위하면 그 정치적 파트너인 상대 등이 바뀐다는 오랜 전통도 잘 알고 있는 터라 북천의 홍수가 잦아든 뒤에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김조원은 왕경을 떠나 그의 외가 쪽 연고지로 알려진 강릉으로 갔는데 이곳은 639년부터 658년까지 잠시 북소경이었던 적이 있었고 소경이 설치될 때는 왕경의 귀족들 일부를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로 연고를 맺은 강릉 부근에 김조원 집안의 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지로 선택했는지도 모르는데 승리자가 된 원성왕이 당면한 과제는 갈등을 무마하고 권력의 안정을 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듬해에 김조원에게 명주군왕의 칭호를 내리고 영양 3,000평의 울진 등을 시급부로 인정했는데 시급은 그 지역에 대한 조세 수취와 주민징발 권한의 일부까지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성왕은 동해안 일부 지역에 대한 김조원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반발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원성왕은 일찍부터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훗날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부심했던 것 같은데 즉위하자마자 큰아들 인겸을 태자로 삼아 일찌감치 왕위 계승권자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않았는데 인겸이 7년 뒤에 죽자 제공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한 다음에 둘째 아들 의영을 태자로 삼았으나 그 역시 2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겸의 아들 준을 태자로 세웠는데 원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소성왕이 바로 준홍이지만 소성왕 역시 1년 반 만에 죽었고 죽기 직전에 어린 아들을 태자로 삼아 불안한 사태를 막아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성왕을 이어 즉위한 내장왕은 13세의 어린 나이라 김원승이 섭정하게 되었는데 김원승은 애장왕의 숙부로 원성왕 때는 제공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의 후견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다가 애장왕이 점점 장성해가자 정변을 일으켰는데 김원승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습격해 조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김주원이 은퇴한 뒤에도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중앙정계에 남아 덜어는 요직을 거치기도 했지만 큰아들 김종기는 원성왕 때 집사부 시중을 역임한 뒤에 강릉으로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주 군왕이 된 듯합니다. 둘째 아들 김원창 역시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김조원에 관한 기록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데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설화가 그의 불만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삼국유사권 제2기이제 원성대왕. 당 사신이 몰래 붙잡아 가는 호국 삼룡을 원성왕이 친히 되찾아오다. 왕 즉위 11년 을해에 당나라 사신이 왕경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그 다음날 두 여자가 내정에 와서 아뢰기를 저희들은 동지와 청지에 있는 두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사신이 2명의 하서국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남편인 두용과 분황사 우물의 용 등 3마리 용의 주수를 부려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하여 통 속에 담아 돌아갔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부디 두 사람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나라를 지키는 용인 우리 남편 등을 머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하였다. 왕은 추격하여 하양관에 이르러 친히 연회를 베풀고 하서국 사람들에게 칙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새 용을 붙잡아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만일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극형을 가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하서국 사람들이 3마리의 물고기를 내어 바침으로 3곳에 풀어주도록 하자 각각의 연못물이 한 길이나 쏟아오르고 용들은 기뻐하며 뛰다가 가버렸다. 당나라 사람들은 왕의 밝은 지혜에 감복했다.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김조원과 그 측근이 당나라 사신이 내방한 틈을 타서 억울함을 호소했거나 원성왕에게 정통성이 없음을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위의 설화가 김조원 쪽에 불만이 쉬이 가시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런 분위기로 김조원의 아들 김원창이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추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라 사회의 모순을 간파한 김원창. 김원창이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있었던 때가 헌더광대였는데 이 무렵 신라의 사회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8세기 후반부터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었지만 극심한 왕위쟁탈전으로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기근이 들어도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옛 백제 지역의 기근이 계속되면서 815년에는 농민들이 봉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중앙정부는 군사를 보내 토벌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라의 지배체제는 근본적인 모순을 품고 있었는데
골품제에 입각하여 관료제도를 운영했으므로 육두품 이하 신분층은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인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보조 역할을 했을 뿐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 점은 일찍부터 불만 요소로 지적되고 있었으나 근본적 쇄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력 행사를 통해 왕이 된 자들은 골품제의 폐쇄성을 완화시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중하급 관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듯하지만 시료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성왕 때인 788년 독서 삼풍과를 두어 유교적 소양을 기준으로 중하급 관료를 발탁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듬해에 자욱이란 인물을 지방 현령에 임명했을 때 독서 삼풍과 출신이 아니다는 반대가 있었지만 진골 귀족이 이전에 당나라 국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옹호해 관철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국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료제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지만 정작 당장의 권력 안정을 위해서는 진골 귀족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모순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헌덕왕 때 상대 등이었던 춘공이 관리들의 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몸져누운 일이 있었는데 녹진이란 자가 찾아와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쓸 것을 건의하는 말을 듣고 기운을 차려 궁궐에 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헌덕왕 역시 그 말을 가상하게 생각하여 그 직언한 내용을 태자에게까지 알렸다고 하지만 이런 제스처 역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쌓여가는 가운데 김헌창은 무진주 도독을 거쳐 집사부 시중을 역임한 뒤 816년에는 청주 도독으로 파견되었고 821년에는 다시 웅천주 도독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지방관직을 전전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으리라는 추정도 있지만 그가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헌창은 중앙정계에서 벌어지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대결을 지켜보면서 헌덕왕이 즉위한 이후 권력 기반이 다져지는 가운데 원경의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방의 여러 고을에 재임하면서 지방인들과 접촉하며 그 불만을 알아차리고 그들과 친분을 쌓는 데 몰두하면서 때를 엿보고 있던 중 822년 1월 원경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덕왕의 동생 김수종이 부군이 되어 월지궁에 들어감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던 것인데 월지궁은 지금의 안압지 부근에 있던 궁궐로 태자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뒤이어 김헌창은 멀리 웅천주에서 새 왕조의 수립을 선언해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했는데 이곳은 백제가 60여 년간 도읍했던 곳으로 그는 군사권 행정권을 함께 지닌 도독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노대에 걸쳐 당나라의 4대 해온 신라와 달리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운 것은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반감을 지닌 현지인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진압과 자살, 그리고 남은 모순. 김헌창의 동조한 지역은 매우 광범위했는데 도독을 지냈던 무진주 청주는 물론 완산주 사벌주 등의 도독과 구권경 서원경 금관경의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군현의 수령들이 호응했습니다. 삼국 사기는 김헌창이 이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라 했지만 지방에서 군사권을 지니고 있던 도독들이 위협 때문에 동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평소 친분이나 교감을 바탕으로 거사 계획을 통고하고 동의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새 왕조라는 엄청난 구상에 불안을 느낀 자들도 있었던 듯한데 청주 도독 향영은 분위기가 심상찮자 혼자 몸을 빼어 추화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도독이 도망쳤지만 삼국사기가 김헌창의 동조한 고을로 청주를 꼽은 것으로 보아 청주의 중하급 관리나 현지 유력자들은 김헌창의 새 왕조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산주, 우두주, 삼량주, 폐강진, 부건경 등의 수령들은 그의 거사 계획을 알고 성곽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는 가운데 완산주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최웅 정련의 아들 영충 등이 반란이 일어났음을 날렸습니다. 헌덕왕은 이들에게 상을 내린 뒤 진압군을 편성했는데 왕경과 지척에 있는 금관경까지 김헌창의 거사에 동조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장수들을 뽑아 우선 왕경의 8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상대 등 춘공은 군사를 이끌고 남쪽 지방에서 왕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관문성을 지키러 갔고 헌덕왕의 최측근 인사들이 진압군을 이끌고 출정하였고 명기 안락 등의 화랑이 종군을 자청했습니다. 비록 진골 귀족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을 치르고 있었지만 지방에서 별도의 왕조가 출현하는 데 대한 강한 위기감이 이들을 결집시켰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창은 휘하 장수들을 시켜 중요한 길목을 지키며 진압군을 기다렸으나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는데 김헌창의 동조한 세력들은 도동현에서 첫 패배를 맛보고 3년 산성에서도 패전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무리들은 속리산으로 도망쳤으나 뒤쫓아온 진압군에게 섬멸당하고 말았고 성산에 있던 군사들도 진압군에게 괴멸당했습니다. 김헌창의 군사들은 승승장구한 진압군을 공주 부근에서 대적하다가 크게 패했는데 삼국 사기는 죽이고 사로잡은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헌창은 겨우 몸을 빼어 웅천주 성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으나 포위 공격이 10일가량 계속되어 성이 위태로워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모시던 자가 목을 베어 몸과 따로 숨겼으나 성을 함락시킨 진압군이 시신을 파내어 다시 참에서 반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삼국 사기는 이 반란에 가담한 김헌창의 종족과 그의 동조한 자들 239명이 죽임을 당했으나 백성들은 놓아주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진압군의 핵심이 헌덕왕 측근인 진골귀족들의 사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투 끝에 따르는 약탈과 사륙이 얼마나 자제되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진압군의 활동은 지방민에게 또 다른 반발과 저항감을 깊게 심어주었는지도 모르는데 김헌창의 반란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진압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논공행상이 뒤따랐는데 굴자군은 반란군 근처에 있었으나 동조하지 않아 7년간 조세를 면제받았으며 진압에 공을 세운 나찬 녹진에게는 대하찬의 관등을 주었으나 사양했다고 합니다. 대하찬은 진골 신분만 받을 수 있는 관등이므로 육두품 출신으로 짐작되는 녹진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였지만 그는 거절한 것인데 녹진은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선언된 김헌창의 새로운 왕조는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삼국 사기에는 김헌창이 재임한 적이 있는 청주에 나타났던 이상한 새와 그의 패망을 연결시킨 소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주관하 남쪽 연못의 크기가 세척의 부리가 한 척 5촌, 모이주머니가 닿될 만한 검은 새가 나타나 3일 만에 죽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김헌창이 패망할 징조였을지도 모른다고 쑥덕거렸던 것입니다. 김헌창이 난이 진압된 후에도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은 듯한데 삼국 사기는 김헌창이 난을 진압한 직후에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핏빛 같았고 태양의 검은 기운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지며 이상한 곤충이 나타났다는 것 등이며 대동강 산골짜기에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났는데 하룻밤에 엄청나게 자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헌창의 야심이 좌절된 3년 뒤인 825년 1월 김헌창의 아들 김범무는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했는데 고달산적 수신 등 100여 명과 한산줄을 치다 도독 총명의 군사들에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삼국 사기의 편찬자들은 이 평양을 남평양, 즉 지금의 남양주라고 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평양을 가리킬지도 모르며 고달산은 지금의 경기도 여주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반란 직후 달아나 산적들과 숨어 지내던 김헌창의 아들이 대동강 부근의 이상한 자연현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평양을 길지로 판단해 재기를 도모하며 북진하던 중에 경멸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 데 적극 참여했던 김균정, 김우징 등을 비롯해 김주원의 후손인 김양 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청해진 장보고의 군사력을 빌리면서까지 왕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고도 지방인이라는 이유로 장보고의 중앙정계 진출만은 끝내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순 극복은 60여 년이 더 지나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 왕조를 창건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되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아버지가 모시룬 꿈을 꾼 반란 김헌창이었습니다.